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인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제가 평범하다는 말을 제 소개 앞에 적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년 전, 아니 몇 달 전만 해도 제 인생은 평범함과는 먼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려고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쓴 이 사연에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한 복수만큼은 시원했다고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복수하게 된 사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다지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역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자신도 없었고 제 가정사를 이해해 줄 사람은 있을지 자신조차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식 이야기는 딴 나라 이야기였죠. 그런데 결혼도 2세도 제 인생도 자신 없던 제게 운명의 반쪽 같은 사람이 찾아와 줬어요. 제 아내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건지 아내 역시도 가정 상황이 그다지 좋진 않았죠.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게 되며 언니와 함께 자매 둘이 친척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척집에서 보냈던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차별과 무시가 있었다고 했죠. 너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라는 울타리 없이 힘들게 살아와서 그런지 아내는 결혼이라는 책임감도 무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과 아이 모두 유보적인 입장인 저와 달리 말이죠. 하지만 사랑의 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뛰어넘을 정도로 대단했고 저와 아내는 서로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죠. 아내는 아이를 가지는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은 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우리 두 사람이 결혼 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결혼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야. 아이는 더더욱 그렇고. 난 혹시 모르는 일로 아이에게 무책임한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사고로 발생한다고 해도 말이지. 결혼은 성인인 우리 두 사람의 선택이고 우리가 합의해서 맞춰 나갈 수 있지만 아이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난 평생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딩크족으로 살 거라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이해할 수 없거나 나중에라도 생각이 바뀔 것 같다면 우리 연애만 하자. 그러다 헤어지게 되면 헤어지는 거고 쭉 살면 사는 거고. 아내가 한 말에 어느 정도 공감도 갔고 저 역시 사랑받고 자란 적이 없어 제가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아빠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던 저는 아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이를 가지지 않고 부부 둘이서만 사는 딩크족이 되기로 했죠. 물론 우리 두 사람 각각의 가정이 딩크족을 선택하는데 큰 장애물이 없어서 다른 갈등 없이 쉽게 내릴 수 있었던 결정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계시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연을 끊고 살았고 아내는 언니와 형부를 제외하곤 다른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딩크족으로 결정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손주 타령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점점 아이가 없는 결혼 생활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부러워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좋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나쁘게 보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저희 부부 가까이에도 있었어요. 꼭 한마디씩 거들며 노골적으로 저와 아내에게 아이를 가지라고 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중 한 사람은 아내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아내에게 형부이자 제겐 형님 되는 분이었어요. 처제, 박서방, 내 말을 들어야 해. 지금은 젊어서 걱정 없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봐. 아니 두 사람이 한나라시에 간다는 보장이 있어? 한 명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러면 요즘 노인들 고독사 하는 것처럼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거야. 근데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봐.
그거 하나로 나이 들어 걱정되는 것 중 절반 이상은 해결된다니까. 생각을 지금이라도 바꿔야 해. 아니면 혹시 박서방 남자로서 기능에 문제가 있나?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아이 없이 사는 게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노후 준비도 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도 항상 하고 있고요. 그 준비만 잘하면. 당신은 뭐하러 형부를 설득하려고 해. 우리 생각 이해할 준비도 되지 않는 형부인데. 형부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자식이 있어도 버림받는 노인들은 뭐예요? 아무리 잘 키워도 부모 나 몰라라는 사람들한테는 형부 말도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요. 그 사람들 중에 나이 든 사람들은 인공수정이라도 해서 애를 낳아야겠네요? 봐요. 자식 있어도 얼마든지 나쁜 상황만 얘기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 반대로 아이 없이 부부 둘이서 나이 들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다들 성인이고 각자 가치관에 맞게 결정에 따라 사는 거지 뭘 그렇게 키워라 말라 참견하세요? 만약 우리 애 낳으면 형부가 우리가 애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게 지원해 줄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서 왜 쉽게 말해요? 아내가 똑부러지게 예를 들며 형님에게 말했지만 그럼에도 형님은 저희 부부를 만날 때마다 아이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형님만큼이나 아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제 친한 친구였죠. 그 친구는 아이가 벌써 셋이나 있었고 직업도 하필 산부인과 의사라 항상 절 만날 때마다 제 근황보다 임신과 아이에 대해선 묻곤 했습니다. 야, 너희 부부 혹시 문제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런 거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명색이 네 친구고 산부인과 의사인데 어떻게든 도움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거 아니라고. 진짜 둘이 사는 게 자유롭고 좋다니까. 너 이번에 여행 갔다가 애들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만 들어봐도 난 벌써 지쳐. 그에 비해 우리는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준비할 것도 따로 없고 언제나 자유롭고 이게 좋다니까? 야, 그건 내가 앓는 소리 좀 한 거지. 사실대로 말해봐. 애들이랑 여행 갔다 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말해줘. 야, 그 얘기하면 오늘 너 집에 못 가. 정말 쉽게 얘기해서 애가 셋이면 행복한 기억이 3배로 늘어난다니까. 셋이 놀고 있는 걸 따로따로 기억하면 1시간이 3시간이 돼요. 그건 말고도 자식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데. 그래, 너 많이 행복해. 근데 난 내 아내랑 둘이서만 행복하고 싶어. 아내에게 집중하고 우리 둘이 행복하고 싶다고. 됐어? 아유, 아니라니까 그러네. 야, 네가 아이를 가지면 있지? 친구 재현이는 정말 저와 마주쳤다 하면 절 붙잡고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던 놈이었어요. 경조사 때문에 잠깐 스치기만 할 때도 절 붙잡고 자식 타령을 했죠. 그러다 보니 아내 귀에도 재현이가 하는 말이 들리곤 했습니다. 그럼 아내가 재현이를 욕하며 난리가 났어요. 당신 친구 진짜 왜 그래? 자기가 우리 부모님이야? 아님 복지부 장관이야? 자기가 뭔데 애를 낳으려 말라야. 그만 말하라고 눈치를 주는데 왜 자기 이야기만 떠들어? 나 당신 친구들 중 다른 사람은 상관없는데 그 사람은 진짜 싫어. 꼭 우리 형부 같잖아. 애한테 미쳐서 애 없으면 비정상이고 미친 사람처럼 보는 게. 그건 너무 나갔고 걔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은 걸 똑같이 경험했으면 바라는 마음인 거지. 형님처럼. 그러니까 그게 우린 싫다고 말하는 거잖아. 싫다는데 왜 자기가 나서냐고. 그건 사생활 침해인 거지. 진짜 그 인간 마음에 정말 안 들어. 그러니까 당신 그 인간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친구가 그 사람밖에 없는 것도 아니면서 왜 어울려, 왜? 형님과 제 친구 재현이가 하는 말이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아내와 달리 저는 처음 아내와 약속한 것과 달리 자식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자주 보고 또 가까이 지내던 사람 둘이 매일같이 자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니까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은근히 떠보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확고했어요. 근데 가끔 궁금하지 않아? 우리 아이는 어떻게 생겼을지, 어떻게 자랄지. 궁금하면 뭐, 가지기라도 하게?
그러니까 그런 궁금한 생각도 하지를 마라. 괜히 그런 생각했다가 가지고 싶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만큼 무책임하게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게 어딨어. 아니 그것보다 우리가 너무 아이를 키우는데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려고 하고 걱정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 자라온 환경이 불우해서 그렇지 행복한 환경에서 자랐으면 지금쯤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만약이 왜 중요한데? 그게 일어난 일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야. 누구에게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걸 알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나쁜 일이라도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싶지 않은 거라고. 근데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당신 우리 언니랑 형부 때문에 이러는 거야? 언니랑 형부가 맨날 자식 가지라고 하니까? 아니다. 두 사람만이 아니지? 당신 그 친구도 있지? 그 밉상 친구. 내가 그 친구 만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 만나고 싶으면 애 가지라는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했고. 내가 직접 당신 친구한테 전화해서 만나지 말라고 말할까? 아이 그냥 해본 소리야. TV 보다가 생각나서 한 말이라고. 알았어. 이제 얘기 안 할 테니까 진정해. 형님과 재현이는 제 아내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과 아이에 대한 말을 꺼내면 아내는 당연히 형님과 제 친구 재현이를 의심했어요. 두 사람 때문에 말 나온 게 아니더라도 두 사람 탓을 했고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 저도 웬만해선 아내 앞에서 아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아이를 가지는 생각도 접게 됐어요. 아이 얘기만 나오면 난리가 나는 아내 때문만이 아니라 저도 아내와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아내와 제가 약속한 내용과 가치관이 깨져버리는 일이 생기게 됐죠. 아내가 임신하게 된 겁니다. 처음엔 우리 두 사람 임신 계획도 없었고 피임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내가 임신한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저 아내가 부쩍 잠이 많아지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또 화장실도 자주 간다고 생각했지 그게 임신 증상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내 몸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알게 됐죠. 그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아내에게 물어봤고요. 저 있잖아. 당신 요즘 부쩍 잠 많아지고 화장실 자주 가는 거 그거 혹시 임신 증상 아닐까? 인터넷 보니까 비슷한 것 같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갑자기 웬 임신이야. 매번 피임하고 약까지 먹을 때도 있는데 임신은 무슨. 그냥 회사 일이 피곤해서 그런 거라니까. 강하게 아니라고 하는 아내 대답을 들으며 제가 착각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 몸은 아내가 가장 잘 알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며칠 뒤 아내가 자기 입으로 임신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 임신이라고? 그럼 임신이 언제 된 거야? 아니 피임하는데도 임신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매번 피임 확인하라고 했지. 가끔 불량 제품도 있다고 했잖아.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결국. 아 정말 그런 건가? 아 미안. 근데 당신 괜찮아? 그럼 뭐 아이가 있다는데 안 괜찮아야 해? 내가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봐 항상 조심하자고 한 건데. 뭐 어쨌든 이미 내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자라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좋은 부모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좋고 싫고 이런 것도 묻지 말고 아이 잘 키우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 얘기 나누기로 해. 솔직히 아내 입에서 아이를 어떻게 하자는 말이 나오면 어쩌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저에게 잠깐의 타박과 화를 낼 뿐 아이를 잘 키우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그때부터 저도 생각을 한순간에 바꾸고 아이가 있는 삶에 대해서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식 이야기를 하던 형님과 제 친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죠. 형님과 친구 두 사람 다 자기 일처럼 축하해줬고요. 이야 박서방, 이제 자네도 애 아빠가 되는 거야. 부모로서 새로 태어나는 거라고. 그게 절대 쉽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그만큼 또 보람있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일도 없어. 정말 행복할 거라니까. 축하하네. 앞으로 내가 많은 걸 알려줄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언제든지. 야 박종훈, 너 진짜지? 내 말 듣기 싫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우와, 야 진짜 축하한다. 너도 이제 유부남 클럽에서 슈퍼맨 클럽으로 넘어온 거야. 진짜 가장이자 남자가 된 거라고. 야, 너 병원 갈 일 있으면 무조건 우리 병원으로 와. 내가 재수 씨 검진하는 게 불편하면 다른 의사에게 검진받게 할 테니까 무조건 우리 병원으로 오라고. 내가 네 친구로서 또 네 아이의 삼촌으로서 이름 걸고 신경 써줄 테니까 무조건 우리 병원으로 오라고. 재수 씨 일이라면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이 바로 콜해. 무슨 문제든 우리 병원에서 해결해 줄 테니까. 알겠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 우리 부부의 생각지도 못한 임신을 축하해줬고 덕분에 더 행복한 상상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이후 저는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됐죠.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기대되면서도 걱정이 끊이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배부른 아내를 보면 아이와 함께할 미래가 상상되어 너무도 설레는데 부른 배로 인해 행동하는 게 아슬아슬해 보이는 아내를 보면 자칫 사고가 날까 걱정이 됐거든요. 거기다 제가 회사 일로 항상 아내 곁에서 있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제 눈에 아내가 보이지 않을 때면 더 걱정됐습니다. 급기야 회사에서 제가 출장을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땐 제 걱정이 최고치를 찍었죠. 당신 없다고 내가 어떻게 돼? 거기다 여차하면 언니 부르면 되는데 뭐가 걱정된다는 거야. 당신 지금 이런 거 유난이야. 괜히 유난 떨다가 회사에 밉보이지 말고 출장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해. 처형이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 무슨 일 생기면 집까지 오는데 한참인데 처형이 있다고 걱정이 안 되겠어? 거기다 이제 출산일도 다가오는데 더 조심해야지. 하필 이럴 때 출장이. 출산일 아직 석 달이나 넘게 남았어. 그리고 병원에서도 일찍 나올 것 같진 않다고 하잖아. 또 오히려 회사에 고마워야 하는 거 아니야? 일부러 출산일 한참 전에 출장 다녀오게 해서 애 낳았을 때 우리 옆에 있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 이전에도 당신이 하도 유난이니까 원래 당신이 가야 할 출장도 다른 직원 보냈다며.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유난은?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몸에 이상이 없는지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려주고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 있으면 연락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전화하면 그때 연락이나 잘 받아. 그래도 첫 아이라서 그런지 오만 가지 걱정이 다 되었던 저였지만 제가 싫다고 회사에서 시킨 일을 거부할 수 없었고 아내도 괜찮다고 말하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 2달간의 해외 출장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출장 가서는 당연히 매일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아내와 뱃속의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했죠. 다행히 아내가 느끼기에도 병원에서도 건강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사건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 줄 모르니 항상 마음을 졸이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한 이틀 정도 아내에게서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땐 정말 미치는 줄 알아서 아내에게 전화를 수십 통하고 처형과 형님한테도 계속 전화를 돌렸죠. 처형, 희영이는요? 희영이 연락됐나요? 제부,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희영이랑 전화 연락됐어요. 자기 친구들이랑 즉흥적으로 태교 여행이니 뭐니 갔다는데 거기가 시골에서도 산골이라 발신수신 다 잘 안 잡힌대요. 거기다 전자기기 없는 힐링한다고 해서 지금 있는 민박집이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하고 어쨌든 문제없이 잘 있다고 해요. 그럼 처형은 연락이 온 거죠? 근데 왜 저는 지금도 연락이 안 돼요? 제가 방금 전까지 희영이한테 전화했는데 나한테 전화한 것도 잠깐 민박집 밑으로 내려왔다가 사장님 휴대폰 빌려 싼 거래요. 자기 휴대폰은 진작에 꺼졌다고 제부 전화번호가 생각 안 나서 번호 외우고 있는 내 번호로 연락했고 제부가 걱정할까봐 제부한테 잘 있다고 연락 전해달라고 했고 얘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제멋대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애 갖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 그냥 평범하게 살질 못하네. 어쨌든 희영이 걱정 많이 했을 텐데 잘 있다고 하고 또 이틀 뒤에 갔다 와서 연락하겠다고 했으니까 제부도 더는 걱정 말아요. 연락이 안 될 때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는데 아내와 아이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면 이해도 되지 않고 화도 났겠지만 워낙 자기 주장 강하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아내다 보니 황당한 해프닝이라고 넘겼어요. 그저 이틀 뒤 아내에게 무사히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단순히 황당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해외 출장에 돌아와서야 알게 됐죠. 아내가 연락이 안 되었던 그날, 사실은 출산했던 거였어요. 제가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안에 아내와 제 아이가 있었던 걸 보고 저도 알게 됐습니다. 여보, 나왔어. 당신이 좋아하는 초콜... 짜잔! 여기 아이가 누구게? 축복아, 아빠가 너 알아보는지 한번 보자. 과연 네 아빠 뱃속에 있던 널 알아볼 수 있을까? 뭐야? 지금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당신 괜찮아? 당신 정말 많이 놀랐구나. 난 당신이 놀라긴 해도 금방 정신 차리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우리 축복이야. 내 뱃속에 있던 우리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왜 축복이가 벌써 나왔어? 아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맞지? 이거 현실인 거지? 그럼 진짜지 가짜겠어? 내가 당신 놀래키려고 몰래 나왔지롱. 어때? 내 서프라이즈 선물 마음에 들어? 아니지,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지. 축복이가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 안 그래? 근데 혹시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반품은 안 된다는 거 알지? 아니, 농담하지 말고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출산일까지 한 달 넘게 남았잖아. 뭐야 그 반응은? 그래서 축복이가 태어난 게 안 기쁘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난 축복이를 만나서 안 기쁘고 안 반갑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뭐긴 뭐야, 축복이가 출산일보다 일찍 태어난 거지. 뭐? 한 달이나 일찍? 근데 여기 있어도 돼?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봐. 이러니까 내가 일부러 말 안 한 거지. 말했으면 또 얼마나 난리를 치겠냐고. 아휴. 나도 병원 갔을 땐 축복이 어떻게 될까봐 많이 놀랐는데 워낙 우량아 체질이라서 한 달 일찍 태어났지만 크게 문제 없다고 했어. 그래서 나 태어날 때 데려왔고. 아, 그랬구나. 아니지, 그랬구나가 아니라 나한테 알렸어야지. 그 당시엔 몰라도 축복이 태어나고는 나한테 말해야 하잖아. 처형은 왜 나한테 아무런 말이 없었어? 언니한테도 말 안 했어. 사는데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뭘 불러. 또 축복이 태어날 때 나 병원까지 태워준 친구도 있었고 그 병원에 당신 친구도 있잖아. 조리원도 돈 주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굳이 언니한테 연락 안 했지. 거기다 내가 언니한테 먼저 알렸어 봐. 당신이 와서 또 얼마나 서운한 티를 냈겠어? 지금도 내 앞에서 이러는데. 어찌됐든 박 걱정씨, 나도 그렇고 우리 축복이도 그렇고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축복이나 예뻐해 주세요. 자식이 태어난 걸 모르는 아빠라니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니, 아내가 한 행동을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인가 싶었어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어느 누가 혼자서 애를 낳으려고 하겠어요. 그것도 남편도 있고 자매도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이상한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아내의 배는 홀쭉해져 있었고 제 눈앞에는 축복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일인 건 기뻐할 일인데 거기서 이상하단 표정을 짓고 있을 순 없었어요.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지금의 결과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축복이가 제 눈앞에 있다는 걸 마냥 기뻐하기로 했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알게 되어 정신이 없었습니다. 처형과 형님이 아이 출산 관련해서 서운하지 않게 둘러대느라 진땀을 뺐고요. 그러다 보니 가까운 친구들에게 아들이 태어난 걸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제 아내가 임신하는 내내 관심 가져주고 병원 편의를 봐주고 출산할 때 도움까지 줬다는 제 친구 재현이에게도 말이죠. 정말 뒤늦게 아내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간 병원에서 재현이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었죠. 야, 와이프 일은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병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나 싶어서 아찔했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좀 말해주면 덧나냐? 출산할 땐 정신 없었다고 해도 시간 지났을 땐 알려줄 만도 한데. 야, 재수씨 성격 몰라? 내가 너한테 말했어봐. 내가 무슨 말 듣게 될지 뻔히 아는 놈이 그런 말을 해? 아이, 그러길래 왜 재수씨 혼자 두고 출장을 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알아? 너한테 말하면 재수씨가 날 죽이려고 될 테고 말 안 하면 네가 날 죽이려고 할까봐 내가 죽을 맛이었다고. 너 둘째는 절대 나한테도 알리지 말고 우리 병원에 오지도 말아라. 어? 아이, 또 뭘 그렇게까지 말해. 알았어, 미안해. 내가 우리 아내 성격 잠깐 까먹었다. 너 고생 많았고 내가 고마워서 한턱 크게 쏠게. 그러니까 서운한 거 풀어라. 근데 재현아, 이런 일이 흔하진 않지? 아니, 한 달 넘게 일찍 태어났는데 저렇게 건강할 수 있어? 아무리 우량아라고 해도 뱃속 아이한테 한 달이면 우리한테 1년 그 이상 아니야? 근데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할 수 있냐고. 어? 글쎄, 드물긴 하지만 없는 일은 아닐걸? 그리고 네가 재수씨에게 또 뱃속 아이에게 얼마나 잘했냐. 그럼 그게 다 아이 건강의 자양분이 되니까 보통 아이보다 건강할 수 있지. 또 검사 결과상에도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그럼 정말 다행이고. 야, 어쨌든 진짜 고맙다. 임신하고 병원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네 덕분에 우리 준호가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 네가 우리 준호 대부다, 대부. 아니, 말 나온 김에 네가 우리 준호 대부해라. 어? 대부? 아이, 대부는 무슨. 나야 의사로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아니야, 우리 준호 태어난 과정을 보면 네가 대부될 자격 있지. 내 아들 준호의 대부 재현아, 앞으로 우리 준호 잘 부탁한다. 알겠지? 아내가 임신한 동안 재현이가 워낙 신경을 많이 써주기도 했고 아내가 저 없이 출산했을 때 곁에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정말 대부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라고 해도 어떤 책임이나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만큼 그 친구에게 고맙다는 뜻을 표현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대부를 자처한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제 형님분이었죠. 형님은 아이가 생긴 걸 자기 덕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또 평소 자기가 하던 기도 때문에 한 달이나 일찍 태어난 준호가 건강한 거라고 믿고 계셨죠. 어때? 준호 낳고 보니까 좋지? 좋아 죽겠지?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나도 이렇게 예뻐 죽겠는데 박서방 자네가 안 좋을 수가 있나? 근데 자네 나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해. 아니, 솔직히 준호 생긴 것도 내가 그동안 자네와 처제에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겠고 준호가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온 것도 내 덕분이니까. 알지? 내가 얼마나 준호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새벽 기도 가면 앉자마자 기도했던 게 준호였어. 제발 무사히 또 건강히 태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빌었는지 알아? 그러니까 자네 없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준호가 건강히 태어났던 거라고. 이야, 이런 이모부가 어디 있어. 안 그래? 내가 얼마나 준호를 생각하고 기도했는지 꼭 준호가 내 아이 같다니까. 내가 준호에게 뭔지 모르겠는 책임감까지 느껴요. 그래서 내가 자네 그리고 처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준호는 끝까지 책임져 주려고. 내가 준호의 제2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라니까. 어때? 든든하지? 형님 잘 뒀다고 생각하지? 형님께서 좀 과한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사실 저에겐 고마운 일이었어요. 제 아들 준호를 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고마워할 일이 아니더군요. 제가 분노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대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맙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 다른 의도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아니, 애초에 준호가 제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준호가 제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아내가 비밀 출산을 밝힌 뒤 남아있던 찝찝함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이유 모르는 찝찝함을 모른 척하려고 했어요. 왠지 제 아내와 아들을 의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한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와 아이에 대한 걱정이 많아 어떤 극성을 보일지 몰랐다고 해도 처형에게까지 알리지 않으면서 혼자 출산해야 했나 싶었거든요. 그 찝찝함에서 시작된 의심을 끝내 저버리지 못하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 아내 뒷조사를 하게 됐죠. 그리고 뒷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와 제 친구 재현이가 불륜 관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두 사람의 사이를 의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지 톡 대화방도 지우지 않은 채 버젓이 불륜의 증거를 놔두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제 친구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남의 일에 왜 이렇게 간섭이 많냐며 욕하던 아내가 톡 대화방에서는 그렇게도 다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괘씸한 일이었지만 정말 더 괘씸했던 건 누구보다 아이를 가지는 걸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던 아내가 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걸 알면서도 기뻐한 모습이었습니다. 나 임신한 듯. 임신? 누구? 누구긴 누구야, 너지. 누구 아이든 상관없긴 한데 네 아이라서 더 기분 좋은 듯? 그래? 근데 어떻게 할 거? 아이 낳는 건 좀 그렇지? 아니, 낳을 건데? 우리 아이인데 낳아야지. 그럼 정훈이는? 아마추어처럼 굴지 말자. 우리 지금처럼 지내면 돼. 너는 네 가정에서, 난 내 가정에서 있으면 된다고. 남편 보고는 자기 아이라고 하면 되니까 걱정 끝. 정훈이가 믿을까? 믿지. 그리고 믿게 만들어야지. 잊었어? 네가 산부인과 의사라는 거? 아, 맞다. 그럼 난 어쩌다 보니 팔자에도 없는 두 집 살림하게 된 거네? 없긴 무슨. 네가 만든 팔자야. 네가 만든 아이라고. 그렇네. 킥킥. 그럼 내 아들 10달간 잘 키워줘. 나도 너랑 내 아이를 위해서 최선 다할게. 기분 좀 이상하다. 근데 네가 더 사랑스러워지네. 오늘 만날 수 있어? 아니, 며칠 조심해야 할 듯. 남편 의심 못하게 해야지. 이제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생 옆에 있는 가족들 속이고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획 세워야 하고. 우선 눈앞에 있는 것부터 생각하자. 내 남편 속이는 거.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며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아내에게 무슨 존재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아이 이야기를 꺼내면 그렇게도 난리를 치던 아내가 제 친구의 아이는 순순히 가지다니,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다니 이게 뭔가 싶었어요. 남자로서, 사람으로서 저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때 들었던 배신감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다는 기분,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내와 계속 한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건 미칠 것만 같은 일이었어요. 당장 이혼하고 싶었죠.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바로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대로 이혼하는 게 맞나 싶었죠. 이혼이야 언제든 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증거는 이미 널리고 널린 상태였으니까요. 아니, 두 사람이 다른 증거를 다 지우고 없애더라도 준호 존재 자체가 이미 증거였으니 두 사람의 불륜을 입증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대로 이혼하면 저만 상처받고 저만 두 사람에게 노란한 꼴이 됐습니다.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두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채기는 새기고 싶었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미루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복수로 제가 처벌받게 될 걸 각오하고서 말이죠. 제가 계획한 복수는 별거 없었어요. 그저 아내와 아이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아빠가 되어 아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최대한 많이 남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내를 일부러 떠봤어요. 아내가 불륜 상대인 재현이를 욕하도록 말이죠. 여보, 준호 때문에 행복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요즘 준호 때문에 사는데 나 요즘 준호 때문에 너무 행복해. 그럼 우리 둘째 금방 가질까? 왜? 재현이가 애셋이잖아. 거기다 첫째 둘째는 연년생이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해서 그런지 나보고도 둘째 가질 거면 연년생으로 낳으라고 하더라고. 거기다 우리 나이도 있어서 이왕이면 한 해 넘기는 것보다 빨리 낳는 게 좋다고 했고.
어때? 당신 몸 회복하면 둘째 바로 가질까? 미쳤어? 내가 애 낳는 기계야? 당신이 임신 안 하니까 임신이 쉬워 보이지? 하여튼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당신 친구는 뭔데 남의 가정에 이래라 저래라야? 자기네 애들이나 잘 키우라 그래. 그따위 생각 남한테 강요하지 말고 자기 부인한테 애 더 갖자고 말하라고 해. 자기 와이프한테나 할 소리를 어디서 나한테 하고 임신하라 말라 헛소리야. 당신 제발 그 인간 좀 만나지 마.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그 인간 남의 일에 너무 참견이고 말도 너무 함부로 한다고. 그래도 재현이 덕분에 우리 준호도 건강하고 당신도 건강한 건데. 당신 임신했을 때 재현이가 얼마나 챙겨주고 우리 편히 봐줬는지 알잖아. 그거에 돈 때문이지.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 하나 있어? 그리고 그렇게 남의 일에 간섭해서 사람 신경 건드렸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우 진짜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좋게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야. 준호 낳고 좀 좋게 보려고 했더니 그나마 쌓은 정 다 떨어지게 만드네. 아우 짜증나 진짜. 당신 그 인간 이름이든 애기든 입에 다시는 올리지 마. 사람 열받게 하지 말라고. 저도 아내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아내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감탄을 연발했어요. 어쩌면 제 앞에서 저렇게도 완벽하게 재현이를 싫어하는 척할 수 있는지 연기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 역한 모습에 연기를 2번, 3번, 4번 계속해서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지 말란 재현이 이야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더더욱 화내는 척 연기하는 아내의 모습을 말이죠. 그렇게 한동안 아내의 이중적인 모습을 담았던 저는 복수를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걸 공개했어요. 우선 처형과 형님 앞에서 말이죠. 박서방 무슨 일이야? 엄청난 일이라니 도대체 뭔데? 희영아 너희 무슨 일 있어? 뭐 로또 그런 거라도 된 거야? 뭐? 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럼 언니랑 형부가 온 게 저 사람이 불러서야? 엄청난 일이라고?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엄청난 일 그게 뭔데?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일이라서 뭐 그다지 놀랍진 않을 거야. 다만 수습하는데 골치가 좀 아프고 얼굴이 화끈거리겠지. 나머지 2분은 앞에 내용 보시면서 이게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 이중적인 모습인지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보시죠. 저는 먼저 아내가 준호를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찍혀있는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처형도 형님도 아내까지도 엄마와 어린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교감하는 모습에 빠져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세 사람은 제가 아내와 아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나오는 영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내와 제 친구 재현이가 불륜이라는 증거를 보게 됐으니까요. 제가 2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고 더욱이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불륜 증거를 공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아내는 충격을 받은 듯 TV 화면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처형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도 가족들이 경악하는 소리에 아들 준호가 울어도 TV 화면에만 시선이 가 있었죠. 그런 아내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으려 아내가 제게 거짓말하면서 불륜관계인 재현이를 욕하는 영상을 TV 화면에 띄웠어요. 동시에 저도 아내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자, 당신 눈으로 직접 봐봐. 당신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지 보라고. 지금 화면에서 당신이 욕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조금 전 화면에서 당신이 애교 피우며 다정하게 대화한 사람은 누구고? 똑같은 사람 아닌가? 둘 다 재현이던데 내가 아는 재현이 말고 또 다른 재현이랑 만나나? 그런 거야? 어디 말 좀 해봐! TV 화면만 쳐다보지 말고 대답해보라고! 도대체 왜 그랬어? 아이 필요 없다고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당신 언니한테 매형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그 지랄을 다 해놓고 나한테까지 아이가 있는 삶 불행하다고 말해놓고 왜 이런 짓을 한 거냐고! 조금 전 재현이와 대화하던 여는 도대체 누구냔 말이야! 말해 어서 말해! 그래 희영아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거 전부 사실이야? 아니지? 제부가 오해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어서 뭐라고도 말 좀 해봐. 말하라고, 희영아. 미안해. 내가 다른 남자 만난 게 맞아. 준호, 내 남편 자식 아니라 다른 남자 자식이야. 뭐? 희영아, 너 미쳤어? 네가 어떻게... 너 그런 아이 아니잖아. 네가 어떻게 제부 아이도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 너 아이 키울 생각도 없던 애였잖아. 근데 어쩌자고 다른 남자 아이를 가지고 나왔어? 모르겠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언니.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나도 정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 결정하고 나서 멈출 수가 없었어.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님 어떻게든 동정표를 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날 속이고 내 친구 놈이랑 뒹굴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가치관 조금만 침범하면 그렇게 지랄하더니 결국은 뭐? 모르겠다고? 그래. 그게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표를 받을 수 있는 대답인지 한번 지켜보자. 나 오늘 이 자리로 안 끝내. 오늘 준비한 영상, 자료 내가 아는 당신이 아는 사람들 전부에게 보여줄 거야. 당연히 준호 아빠인 재현이에게도. 그러니까 더 그럴듯한 대답 빨리 생각해내야 할 거야. 안 그럼 당신 사람들한테 생매장 당할 수도 있거든. 곧 이혼 소장 올 거고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알려야 하니까 난 당신과 합의 이혼할 생각 없어. 그때까지 불륜 사실 숨길 수 있으면 숨겨봐. 근데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준호를 숨길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럼 난 간다. 법원 판결 받을 때나 보자. 저는 아내에게 비아냥거리며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비아냥거리는 말도 제 가슴에 박혀 상처가 됐지만 아내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더 난감하게 만든다는 거에 만족하며 뱉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내의 불륜 상대인 재현이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갔죠. 재현이는 어제 제 아내에게 소식을 들었는지 출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재현이가 없어도 복수는 가능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어제의 영상을 휴대폰으로 들고 두 사람의 사이와 한 짓을 정리한 프린트물을 병원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재현이가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들어왔죠. 야, 정훈아, 여기서 이러지 마. 나랑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 그만하고. 나 만나는 것보다 의사 사이에서 산모들 사이에서 소문나는 게 더 겁나나 보다? 출근도 하지 않고 숨어있더니 내가 이런 거 뿌린다니까 바로 뛰어왔네? 정훈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 안다고. 근데 이렇게 해결해서 네가 뭘 얻겠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너만 피해보지.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일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려가서 날 때리든 욕하든 네 마음대로 해. 야, 사람을 함부로 깡패 만들지 마. 나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 네 말대로 명예훼손에 영업방해에 또 뭐로 처벌받을지 모르는데 뭐하러 내 죄를 추가하냐? 그리고 왜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네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찾아온 사람들인데 네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너 같으면 네 담당이가 파렴치한 불륜남이고 병원에서는 그런 불륜남을 고용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용하고 싶겠니? 그것도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아이들이 태어나는 곳에서? 야, 박정훈! 너 진짜 나 죽이려고... 정훈아, 제발 그만하자. 내가 전부 다 배상할게. 앞으로 네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 테니까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응? 내 말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돈부터 입금할게. 네가 내 통장에 있는 돈 직접 확인해봐. 여기서 네가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 그거 다 내가 너한테 잘못해서 배상하는 금액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줄게. 잘못도 계속 빌게. 그러니까 제발 친구야. 제발. 어? 너 나랑 오랜 친구면서 아직 날 잘 모르는 것 같다. 내가 그런 거 바랄 것 같니? 내가 바라는 거 네가 안 해줘도 돼. 여기서 이미 내가 바라는 대로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진행되고 있거든. 아까 한 10분 전에 퀵 도착했고 물건 넘겨줬다는 연락 왔다. 내가 정리 잘해서 보냈으니까 재수씨도 너희 두 사람 관계 이제 다 알았을 거야. 뭐? 야, 박정훈! 그게 사실이야? 아니지. 너 지금 나 협박하려고 그러는 거지? 협박이면 바라는 걸 말했겠지. 협박인지 사실인지 정 궁금하면 재수씨한테 전화해봐.
내가 보낸 거 뜯어봤는지. 혹시 안 뜯어봤으면 너 나랑 이러고 있을 시간 없다. 죽기 살기로 뛰어가서 가로채야 할 거야. 야, 박정원, 너 정말... 너 만약 정말 그런 짓 했다면 나 너 용서 안 한다. 너 가만 안 둬. 그래, 그거야. 그래야 나도 더 불타올려서 널 벼랑 끝으로 내몰지. 네 말대로 가만두지 말아봐. 나도 너 죽을 만큼 죄어올 거니까. 재현이는 제 말을 듣고 곧장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가 재현이 재수씨에게 보낸 박스는 이미 도착했었고 절대 열어보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내용이 겉면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고 태연하게 병원에서 들어오는 환자와 산모들에게 재현이와 제 아내가 한 짓이 적힌 프린트물을 배포했습니다. 이후 저는 당연한 수순인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했어요. 결과는 불보듯 뻔한 제 승소였죠. 아내는 법적으로 외도를 저질러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원인을 만든 유책 배우자가 됐습니다. 그걸로 한 번 더 이 세상에 아내가 한 짓을 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아내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있었고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처형과 형님에게도 외면받고 있었죠. 평소 자기 신념과 가치관을 불같이 주장한 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의 불륜 상대이자 제 친구였던 재현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어쩌면 제 아내보다 더 나쁜 상황이었죠. 재현이 역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받았고 이혼하게 됐습니다. 거기다 그날의 소동으로 인해 산모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고 불매운동처럼 병원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던 병원에서는 먼저 나가달라 했고 재현이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발로 병원을 나와야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재현이는 그게 자기가 받는 벌의 끝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행동으로 재현이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상간남 소송으로 처벌까지 받자 기혼 여성이 위주인 산부인과 병원에서 재현이를 기피했다고 해요. 쉽게 말해 취직이 되질 않는 거죠. 그게 문제였던 게 재현이는 재수씨와 이혼하면서 매달 600만 원이 넘는 양육비와 제 아내에게 150만 원에 가까운 양육비를 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취업이 늦으면 늦을수록 두 가정에 줘야 하는 양육비만 쌓이는 거죠. 결국 재현이는 자존심 다 버리고 원래 받던 페이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는 지방 산부인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제가 언제 찾아가 또 행패를 부릴지 몰라 겁에 떨며 지내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됐으면 제 전부인과 재현이가 합치면 되지 않냐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건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두 사람이 떨어져서 지내는 걸 보면 제 생각이 맞는 듯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현이 부모님 성격이 장난이 아니세요. 웬만한 여자와 집안이 아니면 며느리로 보지 않을 분들인데 제 전부인은 절대 안 되죠. 재현이와 불륜 관계를 가지다 아들 인생을 망가뜨렸다? 친구의 아내였다? 그렇다면 두 사람을 물어뜯어서라도 떨어지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같이 살진 못할 겁니다. 만약 두 사람이 같이 산다면, 그래서 행복해 보인다면 그땐 제가 두 사람 앞에 나타나 그 행복을 망가뜨려야죠. 애초에 그 각오로 복수를 시작했으니까요. 두 사람이 평생 불행하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제가 두 사람에게 복수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또다시 이곳에 사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우선 제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불행한 상황에 복수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 의미 없는 일일 테니까 말이죠. 그럼 다들 안녕히 계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